네, 이번에는 이제 검찰에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이거는 언론의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지검장은.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사실상 중앙지검의 쿠데타예요. 이 일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의 쿠데타예요.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총장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 제가 취재를 했더니요, 이창수 지검장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가갖고 사과했다고, 죄송합니다 했죠. 왜 그러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을 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가렸냐? 며칠 전에 김건희 소환이 임박하다는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커플이 하와이 갔을 때, 놀러 갔을 때, 그때 이원석 총장이요, 이창수 지검장을 불러갔고요, 검찰청에서 조사를 해야지, 검찰청에서 반드시 조사해라, 제3 장소에서 조사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대요.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3, 4일 전에 불러다가 절대 지금 중앙지검 김건희 수사팀은 제3의 장소나 이런 데서 수사하면 안 된다,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창수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수사한다라고 하면 절대 안 돼라고 하면 이 김건희 소환 자체가 어그러지잖아요. 이제 이해하세요? 분명히 검찰총장의 지시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검찰총장 몰래 나가서 조사를 하면, 보고를 하고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쿠데타죠. 그러면 이창수 지검장은 사실상 누구와 직거래를 한 거예요. 해외 직구하듯이 이창수가 누구랑 직거래를 했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디서 했겠어요? 민정수석이랑 한 거죠. 검찰총장 패싱하고 이창수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대통령 또는 민정수석. 그렇잖아. 그렇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직접 걸어갖고, 창수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영부인께서 대통령이 어떻게 검찰총장에 갈 수가 있냐? 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 직접 못하지. 그러니까 누가 해? 민정수석이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패스하고 민정수석과 이창수가 직거래를 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를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검찰이 이제 전면전이 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다라고 했는데 어떤 국민들이, 국힘당 지지자들도 이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검찰이 여태까지 서비스가 좋았길래 콜검 서비스를 합니까? 그것도 김건희가 장소를 정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김건희 어디죠? 김건희가 처음에 요번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받았잖아요. 청와대 종로 인근. 처음에 김건희가 처음에 제시한 장소가 안가였대요. 안가에서 조사받자 그러길래 검찰이 너무 참 어이가 없었고, 아무리 중앙지검이라도 안가는 안 된다 그랬대요. 안가는 안 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경호처로 와. 그래서 안가는 안 가. 그래서 난 나가요. 김건희 이번에 나가요 했잖아. 원래 안 나가잖아. 안가는 안 가. 그러다가 나 이번에 나가요. 그래서 콜검 이렇게 된 겁니다. 나도 살아야지. 나 나가요 콜검.
된 거죠. 그쵸? 나 나가요 콜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왜 이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안 하냐면, 결국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어차피 봐주기로 할 거면, 이게 참 누군가가 조력을 하는지 몰라도 정말 바보 같다는 소리를 하는 게, 어차피 이 정도로 제대로 수사가 검찰 내부에서도 야 이게 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봐주려고 하는 거였으면 김건희가 사실상 검찰청에 출두해갖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받는 모습을 보여야만 검찰도 면죄부를 주기도 좋고 지네 딴에는 부담감이 적는데, 누가 봐와도 김건희는 특혜와 김건희가 대통령이라는 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오해의 소지를 더 증폭시킨 거예요. 누가 봐도 김건희가 대통령이구나라고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도 아 이번에 확실히 김건희가 대통령인 걸 알았구나,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지금 조력을 하는지 몰라도 그냥 김건희, 윤석열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끔 민정수석 김주현이 하는 짓이나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검찰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와요. 경호처로 불러갖고 무슨 조사를 했겠냐, 비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번에 김건희가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논란만 또 불거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김건희가 이번에 어떤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았다 이걸 생각합니까? 김건희 제3 지역에서 특혜로 조사하는 신용으로 하지. 사람들이 김건희가 검찰 수사 받았다고 아 이제 김건희 당당하게 검찰 수사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응? 우리가 민주당 지지자거나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반대하는 입장을 떠나서 정상적으로 한 발짝 뒤에서 지금 이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제3장소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누가 이거를 김건희가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결국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결국 김건희, 윤석열이가 검찰개혁의 도화선이다. 이러다 보면 김건희 특검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검찰이 김건희를 어떻게 조사하냐에 따라서 검찰개혁이나 검찰청, 검찰의 존폐가 이제 걸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 검찰이 스스로들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분들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과를 했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김건희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고 결국 대통령실과 직거래를 중앙지검장에서 몰래 조사를 했죠. 그리고 검찰총장은 패싱하는 중앙지검의 쿠데타가 일어났죠. 왜 그러면 이게 다른 게 쿠데타가 아니에요.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몰래 대검 간부들도 몰랐대요. 대검 간부들도 아무도 김건희 소환에서도 모르고 주말에 전격적으로 자기네들끼리만 짜고 나가갖고 소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창수한테 너 왜 검찰총장 패싱했냐? 총장이 반대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검찰총장이 반대할까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며칠 전에 이창수 지검장에게 반드시 검찰청에서 소환해서 조사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분명히 중앙지검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창수는 직거래를 하는, 대통령실과 직거래를 하는 바람에 검찰총장을 속일 수밖에 없었고, 검찰 중앙지검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검찰총장이 반대할까봐. 검찰총장이 반대할까봐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죠.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창수는 청와대 대통령실에서의 요구는 특혜와 성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거래를 한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검찰총장이 패싱당했다라고 하자마자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이원석 격노, 격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졸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원석 총장이 주변 사람들 있잖아. 자기 대검 사람들이랑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검찰총장이 국민과 약속을 했는데 이게 못 지키게 된 것이다. 저렇게 사건이 종결이 된다고 국민들이 믿겠냐?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해서 미리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검장의 해명에서는 졸렬한 해명이다. 국민에게 부끄럽다는 말을,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은 부끄럽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초유의 일이죠. 검찰총장이 검찰을 비판했어요. 보통 일이에요? 생각해봐요. 여태까지 검찰총장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검찰을 비판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잘 이걸 들여다보면 검찰총장이 검찰을 비판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대통령실과 중앙지검장이 손을 잡고 이번에 김건희 소환 첩보작전, 콜검 소환 작전을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콜검 조사 중앙지검장을 질책을 하면서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도 예견해 줄게요. 검찰총장이 이창수 지검장에게 불러갖고 너 경위서 올려라.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아는 이창수라는 사람은요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결하는 사람보다는 고개 숙일 때 잘 숙이는 사람 같아요. 지금 제가 아는 이창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원칙을 안 지켰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사 과정에서 원칙을 안 지켰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상 파악을 지시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 이 모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검찰총장이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검찰총장이에요. 이창수가 미울까요? 대통령실이 미울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해보. 대통령실이죠. 그렇죠? 이창수는 와갖고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네가 무슨 힘이 있냐? 나도 날아갈 판인데 당연히 진짜 나쁜 놈은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원석이도 지금 미운 털 박혀갖고 대검에 수조까지 날렸는데 그렇죠? 이창수는 사실 변방에 있다가 서울대 라인도 아니고 이창수가 중앙지검에 영전할 때부터 이원석이는 자기를 견제하려고 왔는데 이창수가 인물평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상관하게 대드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진짜 윤석열 이거 선배지만 막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원석이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겁니다. 엿먹으라는 거죠. 용산의 지시에 의해서 중앙지검이 움직였다는 것은 검찰이 다 알아요. 그쵸? 용산의 지시에 의해서 중앙지검이 움직였다는 건 다 알고 이창수가 중앙지검이 용산에 의해서 됐다는 건 알죠. 근데 이원석이가 엿먹으라고 하듯이 대국민 사과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원석이가 대통령실의 뜻을 이해하고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하면 논평을 안 하거나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정면으로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김건희
성역 없이 원칙적으로 수사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니네가 검찰도 망가뜨리냐라고 하면서 이원석이가 대국민 사과하면서 국민께 깊이 사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상응조치할 것. 상응조치. 이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오늘 따끈따끈한 또 제가 검찰발 서초동 정보터 라인이잖아요. 이원석이가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상응조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김건희 출장조사에서 질책을 한 다음에 중앙지검장 대검에서 감찰하라 그랬고 처분은 원칙대로 한다 그랬어요. 처분은 원칙대로 한다는 건 뭐죠? 재소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마지막으로 대국민 사과라는 거는 김건희랑 윤석열 들이받은 것이고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소도 저쪽에서 이제 검찰총장이 기소 보고를 받잖아요.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리해도 재수사, 그쵸? 검찰총장이 재수사 지시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명분이 윤석열이 시절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와이프의 사건에서 배제됐는데 지금 이원석 검사가 김건희 부인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차 충돌 가능성이 큽니다. 2차 충돌 가능성.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재소환의 검찰총으로 재소환을 하거나 만약에 중앙지검에서 불기소를 놓고 2차 충돌할 가능성이 많죠. 아무래도 중앙지검장보단 아직까지 사실상 그 검찰총장의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원석 물러난 다음에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원석이 물러난 다음에 기소 불기소는 판단할 가능성이 맞는데 이거는 검찰총장의 저도 이원석을 믿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원석이는 검찰 출신이라서 믿지 않는데 이번에는 좀 예외예요. 윤석열 부부 보란 듯이 대국민은 사과를 했다라는 건 대놓고 받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여의치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원석 총장이 진상조사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수사 및 향후 처분에 관해서 최선을 다한 뒤 여의치 않으면 거취를 고민하겠다. 여의치 않으면 거취를 고민하겠다잖아요. 김건희 소환 통보하고 사표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명분이 쓰잖아. 김건희 소환 지가 성역 없고 특혜 없다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소환 지시도 못하고 나가면 얘는 바보가 되잖아. 어차피 자기는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원석이가 김건희 소환 통보를 지시를 하고 언론에 뿌린 다음에 소환이 안 되면 중앙지검장 책임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언론 플레이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원석이가 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재소환 검찰총으로 재소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자기는 사표를 던져버리면 검찰총장은 분명히 김건희 재소환 통보를 검찰청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에게 사표를 던지고 중앙지검장이 소환을 안 하면 중앙지검장이나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세에 몰리고 이원석인 그래도 그나마 윤석열과 대항했던 검찰로 남잖아. 이원석이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이거예요. 이대로 물러나면 이원석이는 중앙지검장에게 씹히고 쿠데타 당하고 사실상 검찰총장으로서 명예가 똥이 되잖아. 이렇게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러면 이원석이가 직접 소환 통보를 해갖고 지켜보고 수사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소환 통보까지만 재조사 지시 소환 통보까지만 하고 사표를 집어 던지면 나머지는 총대는 대통령실과 중앙지검장으로 넘어갔잖아. 이미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 반드시 중앙지검장에게 검찰청으로 김건희 여사의 소환은 필요하다라고 제지시를 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검찰총장직을 물러난다. 저는 이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검 왜 그러냐면 현재 검찰에서도 친윤 검사들과 사실상 검찰을 지키고자 하는 친윤 검사들과 검찰주의자들의 사실상 권력 싸움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모든 중앙지검이나 지금 검사들이 친윤 검사가 아니잖아요. 돌아섰던 검사들도 있고. 저는 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 말은 윤석열을 들이받은 거예요. 오늘 검찰총장이. 이원석이가 그런 인물이 못 될 거라고는 알지만 사표 던지면서 그 정도의 말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김건희를 직접 소환하겠다 이런 배포는 없지만 김건희 재조사 필요하고 성역과 특혜도 없는 검찰청에서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 그럼 자기는 모든 총대는 중앙지검장과 대통령실이 져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게 아마 검찰의 충돌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친윤나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검과 중앙지검의 반반 갈린대요. 지금 대검도 그렇고 중앙지검도 그렇고 친윤 검사들과 이제 반대로 돌아섰던 친윤 검사에서 반대로 돌아섰던 검사들은 한동훈 라인도 있죠. 한동훈이 많이 심어놨잖아. 중앙지검이랑 대검에. 그래갖고 한동훈 라인 일부는 좌천됐지만 지금 한동훈이는 거의 이제 반 윤석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이원석이가 김건희 특혜 이거 특혜다라고 하고 사과를 했더니 대통령실이 부글부글 끓는데요. 검찰 내부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싸움으로 그냥 내부 문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이 개입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더 비겁한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 나오잖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특혜 없이. 그러니까 김건희는 보면요. 디올백 사건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사실 끌려가면 구속되는 사안이고 디올백 사건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냥 사과를 하고 그랬으면 그냥 저희 아직 보관하고 있고 부적절한 돌려 진짜 별거 아닌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 부인에 관해서 처벌법이 그렇게 청탁금지법의 법 적용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건이 장인수 기자에 의해서 터졌을 때 김건희가 만약에 제대로 된 여자였으면 사과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빨리빨리 수습을 할 수 있었어요. 김건희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일을 키워요. 항상 엄청나게 일을 키운 다음에 말미에 결국은 이 사건이 여러분들을 일반 국민들이 봐도 김건희는 뭐라고 제3지역에서 하고 검찰총장은 속이고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 이제 특검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특검의 지지율. 특검의 지지율이 제가 보면 이제 김건희 특검은 70%를 훨씬 넘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특검 찬성이 80%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민주당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26일 날 여러분들 얼마 전에 19일 날 윤석열 탄핵 청문회는요. 최혜병 청문회였어요. 19일 날은 최혜병 청문회였고 이번에 있을 26일 청문회는 김건희 사건이에요. 26일 날 어마어마한 게 밝혀지겠죠. 김건희 사건. 그쵸? 여기에 만약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석을 하면 대박이죠.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석으로 참여하라고 한 사람 중에 하나고 결국은 총장 패싱에 26일 날 이원석이가 출석할 수도 있고
이원석이가 출석 안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의 여론은 올라가요. 그리고 검찰 개혁의 명분도 올라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언제 끝나죠? 내일 사실상 끝나죠. 내일 50% 한동훈이가 넘지 못하면 25일 날 하죠. 지금 한동훈이가 국힘당 지지자들에서 거의 50%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얘기들이 나오죠. 잘 생각해 보시면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한 50%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지지자들이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한동훈 지지자들이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은 김건희예요. 김건희죠. 김건희가 문자를 깠잖아요. 이번에 한동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친윤에서 김건희 문자를 깐 거는 김건희가 깐 거잖아요. 이번에 국힘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26일 김건희 사건의 청문회가 끝나면요, 한동훈 지지자들도 김건희 특검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낙연과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붙었을 때 내부의 적이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낙연 삼부토건과 연결된 거 조사해라 라고 얘기하고, 이낙연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은 엄청난 공격을 퍼붓잖아요. 선거가 끝나도 국힘당 전당대회는 화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한동훈 후보 수고했어. 나국상 후보 수고했어요. 야, 이 개새끼야, 그렇다고 선거 기간에 그런 걸 얘기해, 이 씨발 새끼야. 막. 얘네들은요, 선거가 끝나도 이게 화합할 수 있는 선이 이미 한참 넘었어요. 그쵸? 그럼 뭐냐? 선거가 끝나도 친윤 지역에서는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돼도 한동훈이를 죽이려고 할 테고 계속 전쟁은 진행 중이에요. 그때 민주당은 뭘 하면 되냐? 26일 김건희 청문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공개되고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검찰총장 패싱, 김건희 특혜 의혹이 될 때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특검을 서서히 추진하면 됩니다. 무르익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올려갖고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지금 만약에 올려버리면 윤석열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렇죠? 윤석열은 당연히 로맨스잖아. 로맨스 가이잖아요. 저는 건드리더라도 제 아내는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김건희 그 특검을 윤석열이 거부하는 순간 윤석열 지지율은 10% 나옵니다. 10%. 국민의힘의 한동훈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은 김건희랑 윤석열은 원수입니다. 원수. 진짜 생각해보세요. 김건희 특검을 민주당에서 밀어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특검을 먼저 올리면 안 됩니다. 한동훈 특검을 먼저 올리면 윤석열이 바라고 김건희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민주당은 역으로 가야죠. 누구나 이번에 댓글 조작 사건, 한동훈 자녀 입시비리 이걸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 이번에 끝나고 올린다는, 모두가 그런 걸 예상을 할 때 친윤계나 김건희가 지금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문자를 깠는데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김건희 특검으로 쳐버려야죠. 그러면 윤석열은 아니나 다를까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으로 행사하면 국민들, 한동훈 지지자들도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으로 붙어버리면 김건희 특검의 찬성은 80% 이상이 솟구치게 되면 그 거부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당연시 되겠죠. 민주당이 이제 재표결 카드만 쥐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은 언제 이걸 재표결할 것이냐?
딱 쥐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 얘네들의 싸움이 이제 개싸움이 돼갖고 이제 한동훈까지 죽이려고 하면, 그때 또 한동훈 특검 올리면 이 새끼들이 한동훈 특검을 거부하냐 안 하냐를 보면 또 내부 싸움으로 불난집에 석유 붙는 꼴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한동훈 특검도 거부를 하면 또 한동훈 특검 재표결을 손에 쥐고 있으면 되고, 민주당은 지금 최혜병 특검 재표결, 김건희 특검 재표결, 한동훈 특검 재표결을 3개를 쥐고, 왜 그러냐면 재표결은 시한이 없어요. 재표결은 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불리에 따라서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죽이려고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올리면 한동훈 측이나 국힘당 지지자들은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한동훈이가 윤석열이를 마구잡이를 쳐갖고 사실상 윤석열이가 그로키 상태가 돼갖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 1년 단축할래? 4년 1년 단축하고 너 4년 중임제 개헌 받을래? 안 받을래? 받겠습니다. 제발 한동훈 저 씨발 새끼는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한동훈 특검만 좀 재표결 좀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알았어. 민주당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야. 한동훈이가 미래 권력이라고 깝치면 한동훈 재표결을 붙이고, 그쵸?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선긋기하고 미래 권력이라고 하면서 지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깝치면 한동훈 특검 재표결 하면, 야 철규야, 예 난동아, 예 장재원이 불러, 씨발 버스 90대 불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야 통과시켜. 그쵸? 그러면 또 한동훈 빡쳐갖고 어때? 최병 특검은 언제 표결하실 겁니까? 또 깝죽되겠지? 자기 특검 통과시키면 한동훈이 뭐라 그랬어? 왜 민주당은 아직도 최병 특검을 재표결하지 않는 겁니까? 요즘 같으면 그래 알았어 그럼 올릴게. 멸망전이야 멸망전. 응? 멸망전. 그쵸? 여러분들 제가 이거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김건희 특검 여러분들 보수층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김건희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윤석열 지지자들 있죠. 윤석열은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만 김건희는 백녀시, 난년, 머머년 욕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윤석열 국힘당 지지자들 중에서 김건희 좋아하는 사람 있나 한번 보세요. 제 주변에 국힘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한번 물어보면 김건희는 아니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보수층에, 즉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이가 거부하면 보수 괴멸이라는 프레임이 되고 한동훈에게 힘이 쏠려요. 그쵸? 그럼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하면 내놔 개새끼야. 그러면 다시 갖고 와갖고 주판을 존나게 튕기는 거죠. 언제 이걸 재표결하냐. 그럼 민주당은 위기가 올 때마다 국면 전환의 카드로 재표결 카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저쪽에서 민주당을 치고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을 하고 막 그러려 그래도 민주당은 꽃놀이패가 2개도 아니고 3개를 쥐고 있는 거예요. 3개를. 아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의 균형이 윤석열로 가면 김건희 특검, 윤석열이 한동훈 칠라 그러면 김건희 특검, 한동훈이가 손절하고 지가 미래 권력인 척하면 한동훈 특검, 또 깨갱해갖고 둘이 손잡으려 그러면 최상병 특검.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하다 보면 개판돼요. 그 대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해야 되냐, 좀 묵히자. 좀 묵혀놨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하자. 지방선거 앞두고 하자.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거는 거부권 행사한 거 좀 고의 모셔놨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하자. 그럼 다 이긴다. 최혜병 특검 같은 거를 재표결을 국힘당,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은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대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립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도 대놓고 찬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특검은 지 특검이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와 한동훈의 대립적인 특검은 최혜병 특검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름 서로 애쓰고 손잡고 막 갈라 그럴 때 최병 특검을 였다 이 개새끼들아 던져주면 좆됐다. 그래갖고 막 그냥 서로 뭐 저는 전당대회에 나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찬성하자는 입장이신가요? 예, 저는 찬성하자는 입장입니다. 저런 이 씨발 새끼 똥은 씨저 개새끼 저 배신자 새끼 죽여 말이야 막 붙는 거잖아. 응? 그러고 나서 이제 힘의 균형이 올라갈 때 김건희 특검 먼저 할까 한동훈 특검 먼저 할까 뭐 이렇게 하면 하고 이제 이원석이가 과연 저는 분명히 이원석이는 두 번의 이제 마지막 카드가 있죠. 하나는 저쪽에서 불기소 처리하려면 재수사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재소환해라. 그리고 사표 던질 거예요. 제 예상이 맞을 겁니다. 진짜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고 얘기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결국은 김건희 재소환 통보를 중앙지검장에게 지시를 하고 사표 던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맞으면 레전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콜검쇼하고 지랄해서 남는 건 뭐예요? 김건희 특검 여론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누가 지휘하는지 몰라도 진짜 바보 같다. 도대체 누가 조력자냐? 조선일보도 욕해요. 조선일보도 욕해요 지금. 중앙일보도 욕해요. 이원석 대국민 사과 대놓고 들이받았잖아 오늘 윤석열이랑. 당연히 대통령실이랑 중앙지검장이랑 짜고 한 건데 원칙 안 지켜졌다. 중앙지검장 질책. 중앙지검장이 누구 명 듣고 김건희 소환했겠어요? 아니 콜검사 검찰 서비스 했겠어요? 이창수가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검찰총장 당연히 민정수석 야 검찰총장한테 보고하지 말고 그냥 니네가 수사팀 꾸려갖고 여사에게 V2한테 물어봐갖고 니네가 조율해갖고 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상 파악 지시했고 제3의 장소 소환 건의. 이 처음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이원석 총장이 신신당부를 했다. 이게 처음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원석 총장한테 이거 검찰청에 이거 소환하는 거 부담스럽다. 제3의 장소에서 소환하자라고 건의를 했었대. 제3의 장소에서 소환하자라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건의를 이원석 총장한테 했더니 이원석 총장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창수가 반대할까봐 패싱했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 거죠. 특히 어디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현직 검사에게 오늘 취재했더니 대전지검 내부 2프로스 있죠. 대전지검에 누구 있어요? 대전지검에 누구 있어요? 대전지검에 누구 있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검사 있잖아. 대전지검에서 지금 내부에서 갈등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대전지검에서 벌써 내부 2프로스에서 지금 검찰 개망신이다. 중앙지검의 쿠데타다. 막 지금 대전지검에 이문영 검사 있지 않아요? 올라왔잖아. 대구에서 대전으로 오지 않았어요? 맞죠? 대구에 있다가 지금 대전으로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절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사후 보고한 거예요. 사후 보고한 거예요. 아마 지금 사실 하극상이에요 이거.
하극상이 일어날 거고. 사실 여러분들 정확히 보면요, 얼마 전에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걸렸었잖아요. 이게 서울중앙지검 얘네가 항명죄예요. 얘네들의 항명 수괴죄예요. 제 말 맞죠? 얘네 공무원이에요. 얘네 공무원이고 검찰총장이 반드시 제3의 장소 안 된다, 검찰청에서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항명한 거죠, 얘네들. 거기에 국기문란이에요. 검찰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검사들도 여태까지 검찰 개혁을 저항했었잖아요. 이러니까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이 소리가 나온답니다. 여태까지 검찰 개혁한다 그러면 똘똘 뭉쳐서 싸웠는데, 야, 이러니까 검찰 개혁한다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 검찰 해체한다 그래도 할 말이 없지,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힘당에 지금 반윤 비윤석열계 의원님들은, 전 의원들이나, 이거 누가 봐도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했지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요즘 심층 분석할 맛이 납니다. 요즘 심층 분석할 맛이 나고, 진짜 국힘당 전당대회 내일 한동훈이가 과연 1차에서 선거를 끝내냐. 한동훈이가 되면 이제 김건희, 윤석열에게는 또 지옥이 오는 것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면서 김건희 소환 방침을 다시 언론 플레이하면 첩첩상중이고, 민주당 26일 김건희 청문회에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거기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석을 하면 대박이고, 26일 청문회가 지난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같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걱정 없어, 그쵸? 민주당 전당대회는 걱정할 너무 행복한 고민이야. 누구를 뽑아야 되나, 이런 선거 처음이고, 국힘당 전당대회는 자폭하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선거가 끝나면 나경원이도 여러분들 특검 받아야 돼요. 응? 지금 나경원이도 특검 받아야 됩니다. 나경원 청탁, 여러분들 제가 나경원이가 한동훈이랑 1차전에서 붙었을 때 이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국회 선진화법 빠루 사건을 청탁했다라고, 응? 그게 제 사건으로 부탁한 건가요? 라고 할 때 아닐 거다. 제가 여러분들 그 말 했던 거는, 저거 나경원 저거 개인적인 사건 부탁했을 거다. 저 분명히 저거 개인적인 사건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저런 소리를 했을 거다. 그쵸?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저게 나경원이가 그 당시에 저 현조나 지 딸, 지 아들 모두 입시 비리에 지금 뭐 걸려 있어갖고 11개를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때 불기소 처분해 줬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경원이가 정도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된 거 27명을 빼달라고만 했을까? 내 사건도 신경 좀 써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나경원이가, 한동훈 후보 똑바로 얘기해요. 제가 그때 제 개인적인 사건을 부탁했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럼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한 얘기 코드로 해봐요.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이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후보! 네. 자, 그때 개인적인 거를 부탁했다고요? 네. 그거 봐. 한동훈이 봐봐. 폭로한 거야, 폭로한 거야, 폭로. 안 그래요? 너 개인적인 사건 아니라 네 사건 부탁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잖아요. 너
나경원 너 그 당시에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의원들이랑 그 사건 부탁한 게 아니라 너 개인적인 사건 부탁한 거다. 한동훈 얘기하잖아. 응? 이거 특검 가야 돼요. 거의 한동훈, 나경원은 끝나자마자 한동훈, 나경원, 김건희는 특검에 이제는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은 좀 아껴야 되는 게 요번 사건으로 김건희 특검 올려갖고 거부권 행사하면 댓글팀 조작을 추가해서 다시 특검 올리면 돼요. 그쵸? 뭐든지 고소 고발할 때 뭔가 추가돼야 되잖아. 김건희는 지금 걸로 도이치모터스랑 양평고속도로랑 그 주가 조작이랑 양평고속도로랑 디올백으로 올리고 댓글팀은 남겨놨다가 거부권 행사하고 만약에 잘못되면 또 추가해갖고 하면 돼요. 아니면 그 댓글팀만 해도 되고 3부 토건을 추가하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동훈 후보 제가 그 당시에 청탁한 거 저를 위한 청탁이었나요? 처음에 고귀하게 얘기했잖아. 그때는 우리 원내 차원에서 모두가 이런 기소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거를 청탁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어? 막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난리가 난 고귀한 척하다가 나 더라이. 현정 엄마도 진짜 근데 나경원 특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나경원 특검 해야 돼요. 나경원이가 여태까지 다 면죄부 받았잖아. 전 나경원도 저거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녹화만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었죠. 예, 그거는 이따가 심층 분석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김민기 선생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향년 73세인데 최근까지 대학로에 있는 학전 극장의 대표였어요. 근데 그 학전 극장이 굉장히 경영난을 좀 겪었었거든요. 저도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 올해 3월 15일 날 문을 닫았었어요. 근데 김민기 선생님이 작년에 위암이 발견됐었대요. 그래서 위암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근데 김민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대 쓰레기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대 나오셨던,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완전 엘리트 코스를 다녔어요. 김민기 선생님이 1951년생인데 전북 출신이에요. 전북 출신인데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이렇게 완전 엘리트 코스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대를 나오신 대부분 미대나 음대 나오신 분들이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69년에 서울대를 입학을 했는데 70년에 김영세와 포크듀오 도비두라는 그룹을 결성을 해요. 대학교 안에서 미대 학생이 포크 그룹을 만들어서 1971년에 아치미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치미스를 그러니까 미대에 입학을 했는데 1971년에 아치미스리 들어간 김민기 1집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대중적인 가수가 됐는데 박정희 정권 때 1975년에 아치미스를 금지곡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김민기 선생님이 작사 작곡하는 노래는 대부분 금지곡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차사 알죠? 뭐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노차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음반을 제작했던 분이 바로 김민기 선생님이에요. 이게 1984년에 있어. 전두환 정권 때 노차사의 음반을 제작했던 분이 바로 김민기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뭐 결의 노래 제작, 제가 보면 참 21세기 독립운동가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양희은 씨가 1972년 9월 아침 이슬을 담은 데뷔 앨범을 발표할 때 김민기 씨가 곡을 다 준 거예요. 저는 우리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를 저희가 서초광장에서도 참 많이 틀었죠. 틀었는데 우리가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있고 어떤 혁명적인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김민기 선생님은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분이시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음악으로 민중의 그 분노를 하나로 모으고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노력을 하신 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 대기업의 그런 갑질에 대항해서 노사 빙규가 일어났을 때 대기업이 이 노동자들에게 법적 소송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이 노란봉투법이죠. 이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씨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해갖고 좌초됐는데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한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재발의했습니다. 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노동쟁의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 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더 강화됐다. 요즘 그 플랫폼 노동자들도 새로운 어떤 그 굉장히 힘든 노동자들의 일터가 됐기 때문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니 이번에는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적발됐어요. 이게 바로 레임덕입니다. 레임덕.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게 어떻게 발각됐나 봤더니요. 이게 2달 전에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었대요. 지하철역에서 어떤 여성이 2달 전에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서울경찰청이 지하철 그 CCTV를 조사할 거 아닙니까? CCTV를 조사해 갖고 막 동선을 따라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 경호처 CCTV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얼굴을 확인하고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검찰에 넘겼더니 대통령실 직원으로 밝혀진 건데 이건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행위들이 레임덕이라고 하냐면 이게 집권 초기라고 생각하면요. 경찰이 수사조차 안 합니다. 그쵸? 생각해 보세요. 서울경찰청에서 만약에 윤석열 집권 초기 지지율 막 높았다 그러면요. 지하철 경찰대가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다라고 하면 밝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보내도 묵혀요. 근데 이게 언론까지 발표되고 검찰에까지 넘겼다는 자체가 이게 더 이상 왜 그러면 경찰들은 이렇게 수사를 하냐? 이 정권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이거 숨겼다가 자기네들이 나중에 낭패를 보니까 하나도 꺼리낌 없이 하는 겁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면 살아남거든요. 그쵸? 박정훈 대령이 딱 그 꼴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니까 민주당이 나서서 싸워주고 국민들이 지지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경찰들이 권력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검찰 송치됐다.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경찰, 검찰 이제 장악이 이제 끝난 거죠. 예.
오늘 이준석이가 김건희 소환 콜검쇼를 보고 나서 이 모든 게 딱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하자. 굉장히 여러분들 의미 있는 얘기예요. 임기 단축 개헌은 우리 측 주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 윤석열의 임기 1년을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것은 진보 진영의 주장이었단 말이야. 이준석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국힘당 이중대고 보수란 말이에요. 그쵸? 응? 누가 봐도 이준석이는 국힘당 이중대의 보수주의자 입에서, 보수 진영 입에서 윤석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으로 가자. 이거는 사실상 윤석열은 심리적 탄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 정권이 왜 끝났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여러분들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분노를 하셨을 것 같은데, 김두관 의원이 친명 지지층 겨냥해서 쓰레기로 변한 집단이라고 썼다가 삭제를 했어요. 그렇죠? 쓰레기로 변한 집단이라고 썼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실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더 이상 그냥 욕하지 마세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죠? 얘 이름 뭐냐? 김두관이가 페이스북에 게재됐다가 메시지 틈의 실수로 업로드된 것이라고 하면서 즉각 삭제를 지시를 했고, 나중에 변명 같지만 득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큰 싸움은 계산하지 않고 나선다는 초심에 추호던들림이었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가겠다. 제가 왜 더 이상 비판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나와줘서 고맙잖아. 그렇잖아. 김두관이 아무리 지랄한다고 이게 뭐 변할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잖아. 나와줘서 얼마나 고마워. 그래? 안 나왔으면 이재명 당대표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냥 그렇다고 뭐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너 그런 놈이구나. 그냥 인증하는 거밖에 안 됐잖아. 그냥 쫄아갖고 와전돼갖고 즉각 삭제했다.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은 또 집단으로 다구리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중도 사퇴하면 어떡해. 제일 무서운 김두관 중도 사퇴, 이거 제일 무서운 거야. 이번은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만 좀 참아주면 안 되겠어? 나를 봐서라도 우리 시청자만큼은 중도 사퇴하면 어떡해. 그렇잖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조지더라도 여러분들 전당대회 끝나고 조집시다.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얘가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래도 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끝까지 완주해달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끝나고 조지자. 중도 사퇴하면 어떻게 되면 이재명 98% 나와. 이재명 98% 나면 큰일 나. 또 저쪽에서 무슨 김정은식 난리, 98% 잘못하면 99% 나와. 하여튼 나중에 조지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놈 국힘당이 진짜 오합지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저는 이번에 국힘당뿐만 아니라 윤석열이가 권력을 잡고 나서, 김건희가 권력을 잡고 나서 사실상 보수가 괴멸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 보수가 괴멸됐냐고 생각하냐면, 과거에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조중동이 어떤 어젠다를 만들어요. 그렇죠? 어디에선가 어젠다를 만들면 굉장히 반향이 있고 여론을 주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힘겹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하게 싸웠었거든요. 지금은 조중동도 제가 보면 윤석열 정부 JTBC나 TV조선 뭐 조중동도 이제 윤석열 정부를 외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얻은 자를 잡거나 싸우는 방법이 눈에 보이고 바보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국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5만 명이 청원을 했잖아요. 청원을 올리고 나서 이제 5만 명 이상이 되니까 윤석열 탄핵 청문회가 시작됐죠. 이 멍청한 새끼들이 정청래 해임 청원을 올렸어요. 정청래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거. 자기가 주인공이잖아. 법대로 합니다, 정청래 의원님은. 응? 지금 저쪽이 제가 왜 멍청하다고 얘기하냐면 쟤네들은 지금 정청래 깔 때가 아니잖아. 그치? 쟤네들이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이재명과 민주당인데 이 멍청한 새끼들은 정청래 해임 청원을 올려서 법적 효력도 없는, 그렇잖아요. 저 해임 청원 올린다고 뭐가 됐냐? 정청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는 땡큐지요. 응? 정청래 의원이 자기 청원 올라간다고 그걸 무시하고 할까요? 저를 청원에 올렸으니까 법대로 하겠습니다. 네, 발언해보세요. 제가 뭘 법을 어겼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손해보는 장사를 저쪽에서 하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은 자기가 관심의 대상이고 언론에 노출되는 거 좋아합니다. 그쵸?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응? 정청래 의원은 이런 걸 갖고 땡큐라고 얘기해요.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참 우리 지지자들도 여러분들 이중적이야. 왜 지지자들이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지지자들이 이중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고 역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한 6개월 전인가요? 고민정이 종부세 그 다음에 종부세 완화론을 펼쳐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고민정이 종부세 완화론을 펼쳤다가 뒤지게 욕먹어요. 욕 뒤지게 먹어요. 왜? 미운 털이 박혔으니까. 안 그래요? 미운 털이 박혔으니까.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종부세 완화론을 던지니까 응원을 합니다. 뒤지게 욕먹던데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 전에 종부세 이거 개편안 이거 좀 완화론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클릭이 필요하다. 그쵸?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고민정과 이재명 차이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분들 왜 이 종부세 완화론을 던졌을까요? 이 대표님은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재명 당대표님은 종부세 완화론을 던졌냐면요. 지지자들이, 그쵸? 지지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던지냐 안 던지냐 갖고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아요. 일종의 이재명 당대표의 자신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지층 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지층 기반이 약하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하나 던졌다가 바로 역풍을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층을 시험해 본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지층을 시험해 본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낙연이가 그 당시만 해도 대권 후보 1위를 총리할 때 달리다가 당대표가 됩니다. 당대표를 달리자마자 박근혜 사면을 던져요. 기억나세요? 이낙연이의 추락은 박근혜 사면을 던지면서 날아갔어요. 그때 이낙연이가 박근혜 사면을 던지면서 날아갔던 가장 큰 이유는 지지층이 약했어요. 어설프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총리 때의 이낙연의 어떤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낙연이 다음 대통령 후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지금 나를 지지하는 견고한 지지층이 어디까지 나를 이해할 것인가. 그렇죠? 나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어디까지 나를 지지하는가. 사실상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종부세 완화론을 던지는 순간 사실 진보 진영의 여태까지 세금 정책이나 경제 정책과는 맞지 않아요. 정확히 보면 진보 진영에서 내세웠던 소득 주도 성장이나 소득 재분배나 어떤 소득 양극화 해소와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종부세 완화론을 던진 이유는요. 내가 이런 어떻게 보면 중도 우클릭 정책을 던졌을 때 지지층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지층이 굳건히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언제 있을지 모르는 대선 경쟁에서 얼마든지 우클릭을 하면서 중도 확장을 노리는데 쉬운 거예요. 그쵸? 이해가 가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내가 어떤 우클릭 정책을 지금같이 탄탄한 지지율이 있을 때 던졌는데 엄청난 당 지지자들의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대선 후보가 돼서도 지지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우클릭을 해서 정권을 잡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신임 여부를 따질 때,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재연임, 어떻게 보면 전 재신임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한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종부세 완화 논란을 던졌거든요.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종부세 완화 논란을 던졌을 때 당에서 반발이 있거나 지지층이 흔들렸다 그러면 당대표 연임에도 사실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층은 흔들림 없이 이재명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거기 니꼴 권력만 뺏어올 수 있다면이 더 중요한 가치가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있을 대선 경쟁에서 민주당이라는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경제 정책이나 어젠다를 벗어나서 조금 민주당스럽지 않지만 리스크 없이 당 지지층의 리스크 없이 우클릭을 하면서 중도 확장 정책을 펼칠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든지 부담 없이 중도 확장 정책을 펴나가거나 정책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무나 이걸 시도하면 안 돼요. 이낙연 같이 지가 어차피 대통령이다라고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어대낙이라는 착각 속에 박근혜 사면 던졌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그런 이낙연을 지지했던 그런 층과 전혀 다른 굳건한 지지층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정책을 던지더라도 지지층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대낙은 어차피
대선 후보 낙방은 이낙연 그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거의 김건희 소환 얘기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저도 외신을 좀 뒤져봤어요. 뭐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지, 물론 원어로 돼 있는 거 다 저는 읽을 줄은 알죠. 뭐 정확히 이해는 못해도 대충 뭐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왜 바이든이, 미국 언론도 바이든이 왜 사퇴를 했냐, 사퇴 배경. 오늘 제가 낮방송에서 저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바이든 사퇴 이유는 주변에 있던 측근 정치인들이 배신을 했고 대선 자금이 모이지 않는다. 사실 대선 자금은 변명이고요. 오바마나 그 미 하원 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 같은 그런 주변의 측근들, 영향 있는 정치인들의 압박이 강했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사퇴를. 근데 왜 그러면 오바마나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 의장이나 상원 의원들이 바이든의 어떤 그 사퇴를 촉구했냐? 바로 도람프의 총격 사건이에요. 도람프의 총격 사건에 의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직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왜 바이든이 사퇴 압박이 셌냐면 도람프 총격 사건 이후에 바이든과 도람프의 지지율의 격차가 훨씬 벌어졌거든요. 그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그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던 이유는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의 집결을 했잖아. 그러면 민주당이 이대로 가다가는 뻔히, 사실상 제가 그랬잖아, 그 총 맞는 순간 성조기 밑에서 그 사진을 연출할 만한 그런 쇼맨십은 도람프 아니면 없다. 사실 저 사진 한 장으로 미 대선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충격적인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했죠. 그게 바로 바이든의 사퇴입니다.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바이든이 자기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해요. 원래 자기가 사퇴하면 또다시 빠른 시일 내에 경선을 통해서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바이든이 이례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사퇴를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결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도람프의 총격 사건에 의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총집결을 했다라 그러면 그거에 버금가는 대선 후보 현직 대통령이자 대선 후보인 바이든의 사퇴는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위기감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위기감이잖아. 미국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자기네 대선 후보가 사실상 사퇴를 하면 야, 이거 그냥 도람프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해리스라는 어떤 새로운 60대의 아시아계 흑인 여성이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도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 반 도람프 진영에서는 직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아마 오늘 제 방송을 보면 내일 이 기사가 나올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나 뉴욕 타임즈에서 오늘 제 방송의 내용이 아마 내일 나올 거예요. 걔네들도 보니까요. 제가 도람프 성대모사 잘하는 것도 미국에서 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도 극단적인 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전격 사퇴, 그 다음에 해리스 지지,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직결, 위기감이 결국은 직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힐러리 클린턴이나 어떤 오바마, 그리고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 있잖아요. 대권 잠룡들, 그런 사람들이 해리스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응집력을 모으는 중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날아가면서 등 돌렸던 오바마나 낸시 펠로시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시 해리스를 지지하면서 어떤 떠나갔던 민주당의 민심이 하나로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가 오늘 그래서 도람프랑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람프, 바이든이 사퇴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총수. 나는 해리스가 더 쉬워요. I'm okay 그러더라고. 트럼프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12월에 방미할게요. 내가 12월에 방미한다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러더라고. 미국 경호처에서도 내가 오면 다 대기하고 있다. 하여튼 그래서 바이든의 급작스러운 사태는 미국 민주당 직결을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 외압이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만 하고 갈게요. 저는 요번에 19일날 있었던 우리 윤석열 탄핵 그 청문회 있었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떤 우리가 뭐 국정조사도 있었고 늘 그 다음에 수많은 청문회를 우리가 많이 봤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핵심적인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하죠. 그때 열받죠. 그렇죠? 저 인간이 핵심적인 증인인데 청문회에 출석을 안 해요.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힘을 갖고 있을 때 저는 이 청문회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미국은요 의회가 막강하죠.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미국은 청문회 증인 불출석할 때요 실형 선고를 합니다. 실형 선고로 수감시켜요. 이 정도는 돼야지 출석하지 않겠습니까? 응? 미국은 실형 선고로 수감되기도 해요. 미국과 한국 청문회 불참 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관심이 크잖아요. 최근 미국에서 도람프 전 대통령 측근인 피터 나바로와 스티븐 배넌의 의회 청문회에 불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나바로와 배넌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회 모욕죄로 그러니까 국회에서 불렀는데 안 오면 의회 모욕죄라는 죄가 굉장히 센 겁니다. 이는 미국 법에 따라 최고 1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보도가 나오는데요. 도람프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복역한 후 출소했습니다. 진짜 4개월을 감옥에 있다 나왔어요. 응? 이게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역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도 7월 1일부터 복역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왜 미국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강한 전직 백악관 수석 전략가 이런 사람도 의회에서 이렇게 실형을 살게 하냐면 미국 의회의 권위를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결국은 미국 의회나 우리나라 의회나 뭘 하죠? 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법을 만드는 거는 입법부고 법을 집행하는 거는 사법부잖아요. 입법부가 엄격한 의회의 권위를 지키고 엄격한 법 집행을 미 사법부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후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우리나라가 더 세요. 원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에 명시된 형량이나 벌금 액수는 미국보다 훨씬 세요. 미국보다 훨씬 센데 재판에서 이 사법부가 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형명을 받는 사법부가 제대로 법을 집행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지금 최순실 게이트 여러분들 최근에 있었던 우리 국정조사 기억나시죠? 윤전추 그 당시에 박근혜한 시녀 노릇했던 윤전추가
전 청와대 행정관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3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경되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우병우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 이성환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전 서울 지방청 경위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500만 원씩 벌금만 맞고 말았어요. 응? 왜 이거를 저는 빨리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법사위에서는 검사 탄핵 청문회와 윤석열 탄핵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윤석열 탄핵 청문회의 어떤 증인으로 김건희와 최은순도 채택이 된 상태잖아요. 청문회의 증인이 불체하면 김건희랑 최은순도 제대로만 법 집행을 하거나 무조건 이거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한다, 좀 이렇게 바꿔놓으면 청문회 불참 시에 미국처럼 엄격하게 실형을 사법부에서 선고를 해야지 입법부의 어떤 권위가 지켜지는 거죠. 미국보다도 더 센 증언감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은 제대로 안 오면 의회 모독죄로 실형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500만 원 내고 말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응? 사법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란데 김건희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민주당 전당대회랑 국힘당 전당대회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고, 이거 짧으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랑 국힘당 전당대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얘기는 끝까지 좀 할게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득표율이 90% 이상 나오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쵸?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제 얘기를 듣고 무조건 따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정치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을, 자다가도 저는 정치 분석을 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속 생각을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 국힘당 전당대회랑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응? 민주당 전당대회랑 국힘당 전당대회를 보면 이상한 거 없냐고. 응? 여러분들이 볼 때 이상한 거 없냐고. 민주당 전당대회랑 국힘당 전당대회. 민주당이 축제 같다? 전혀 내가 생각하는 거네요.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바뀐 거 같지 않아요? 축제니 그런 건 다 아니고 바뀐 거 같지 않아요? 예전에 치열하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전당대회가 진보 진영의 전당대회였어요. 그쵸? 그리고 국힘당은 싸우는 거 같이 해도 지네끼리 한 명에 이미 정해져 있고 원사이드하게 당대표가 선출되는, 네거티브 그런 게 아니라 전당대회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민주당이 진보 진영의 선거는 거의 너 죽고 나 죽자의 폭로전과 서로 후보 간의 진짜 네거티브 엄청난 치열한 선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국힘당 전당대회 막 70% 80%로 막 압도적으로 저쪽은 당대표가 되고, 완전 뭔가 바뀐 것 같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90% 이상을 받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99.9%. 이게 진보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쵸? 과거에는 진보에서 90%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90% 이상 나와갖고 무슨 1인 독재 체제다, 이런 일을 누가 만들었냐? 그동안 민주당에서 민주당스럽지 않았던 인간들이 오늘날의
민주당의 이런 이재명을 끝까지 지지한다는 당원들의 지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사실상 아무리 수박들이 있다 그래도 민주당의 색깔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원사이드에 가는 이유는요. 결국 민주당의 배신이에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당을 배신해서 검찰 편에 서서 이재명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한 그 큰 역사적인 사건이 결국은 민주당이 한마디로 민주당 동료들이 지켜주지 않는 당대표를 당원들이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섰기 때문에 이재명은 절대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제 말 맞죠? 민주당 안에서도 동료 의식도 없고 이재명이라는 미래의 지도자를 지킬 수 있는 건 당원들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예전 같으면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괜찮아 갖고 정파별로 좀 지지자들이 흩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지지층이 갈려서 뭐 50%, 30%, 20% 이렇게 뭐 나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오늘날의 민주당을 이렇게 만든 것은 민주당답지 않은 반민주당의 의원들이 결국은 지지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지 못한다는 교훈을 남겨줬다 보니까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90%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지지층이 모인 거죠. 동료 의원도 잡아가라고 하는 민주당의 기존에 있던 그런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불신이 결국은 당원들의 참여정치를 늘린 것이고 그 당원들의 참여정치는 우리라도 이재명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당원들이 딴 데 한눈 팔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전 같으면 누구 찍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한눈 팔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한눈 팔 겨를이 없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목숨을 2번이나 정치적인 타살, 그쵸? 민주당 의원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이재명은 정치적 타살을 당할 뻔했고 한 번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생명을 끊길 뻔했던 2번의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는 당원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지금의 선거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왜 저 모양이냐? 국민의힘은 가라앉는 배에 권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가라앉는 배에서 아직도 왕노릇 하고 싶은 놈들과 이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구멍난 배에 이 배는 가라앉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 배는 5년간 끝까지 운행할 수 있어요. 이미 배에 구멍이 난 걸 확인한 사람들은 빨리 탈출하세요 라고 하면서 국힘당은 권력 싸움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권력 투쟁이 끝나서 그런 겁니다. 이제 이해하세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이라는 한 명에게 집중력 있는 것은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에 지금의 국힘당 전당대회보다 목숨을 건 권력 투쟁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21대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전면으로 붙었던 권력 싸움이었죠. 그렇죠? 그때 권력 싸움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밀렸죠. 국회에서. 밀렸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유창훈 판사에 의해서 극적인 회생을 하면서 분리했던 것을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그 권력 투쟁을 민심의 힘으로 물리친 거예요. 의회 권력에서 민주당의 의회 권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소수였기 때문에 검찰과 손잡은 민주당의 쿠데타 세력들에 의해서 권력 싸움에서 졌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의병들과 손을 잡고 다시 반란군을 제압한 거죠. 표현 좋다,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권력에서는 다수의 힘에 의해서 패배를 했지만 민주당의 의병들,
바로 당원과 지지자들과 다시 권력투쟁을 해서 그들을 몰아낸 거예요. 권력투쟁이 이미 민주당은 끝났고 권력투쟁에서 진 자들은 지금 국회에서 볼 수가 없고 사실상 반 이재명을 외쳤던 사람들도 사실 이제는 항복하고 납작 엎드려갖고 급조 이재명 체제를 충성 맹세를 하고 이재명으로 대통령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이미 민주당은 더 치열한 목숨을 건 권력투쟁 싸움을 이미 2022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인가요? 작년이었나요? 작년 9월이었나 그게? 이미 민주당은 권력투쟁이 끝나서 이재명은 승장인 거예요. 사실 쿠데타 세력을 다 제압하고 다 처형을 한 거예요. 이번 22대 총선에서. 그렇죠? 22대 총선에서 쿠데타 세력들은 전부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는 권력투쟁의 승자가 됐기 때문에 의병들과 함께 민주당을 굳건히 지키니까 싸울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나 소위 이재명 당대표가 90% 나온다 그래갖고 무슨 김정은 일당 독재니 야 더 치열한 목숨을 건 투쟁에서 이긴 이재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1년 전에 권력투쟁을 했고 저쪽은 지금 권력투쟁을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쉽죠? 저쪽은 지금 미래의 권력이냐 현재의 권력이냐 너 죽고 나 살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니까 저렇게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것 같은 치열한 선거가 보이는 거고 이미 민주당은 권력투쟁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쿠데타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얼마나 민주당 작년에 당대표 검찰에게 잡아가라는 놈들이 있지 않나 대놓고 물러나라고 하는 놈들이 있지 않나 얼마나 권력투쟁이 심했습니까? 그걸 다 이겨냈기 때문에 진짜 이재명 당대표가 목숨을 2번이나 내놓고 싸워갖고 지금의 민주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국힘당 전대 얘기 좀 할게요. 국힘당 전대가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불리합니다. 왜 한동훈이 불리하냐면 한동훈이는 지금 국힘당 책임당원 80 여론조사 20이잖아요. 그만 어대안이라는 이 수치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국힘당 지지자들도 한동훈에게 더 지지를 보내겠지만 이게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여론의 투표가 낮다는 거예요. 근거에 반해서 국힘당의 친윤 세력들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직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아야,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10% 더 나와야 된다라고 떠들었었어요. 지난 전당대회가 55.1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목표를 65로 잡았었어요. 자기가 여론에서 이기니까. 근데 이번에 지난 전당대회가 55.1인데 그거보다도 6.59%가 떨어진 48.51. 그러니까 국힘당의 책임당원이 8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40만 명 정도밖에 투표를 안 해갖고 반대 투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력 표는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안에 적신호냐?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국힘당 전당대회도 김건희가 등판하는 순간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의 승리로. 그러면 왜 국힘당 전대가 매스컴이나 미스미디어에 노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TV만 키면 한동훈, 나경원 싸우고 앉아있고 원희룡, 한동훈 싸우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빈도수는 국힘당이 되게 많죠. 근데 그게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마음속으로 국힘당을 지지하거나 반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힘당 전대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부끄럽다 보니까 사실 너무너무 국힘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내전 이전 투구하고 있고 완전 내부 싸움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엄청난 선을 넘는 이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국힘당 지지자들도 외면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투표율이 추락한 이유는 국힘당 지지자들마저도 야 이거는 진짜 당나라 정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지율이 흥행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관심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관심이 저당은 아니다라는 그런 관심들이 쏠리다 보니까 국힘당 전당대회의 어떤 전체적인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하여튼 민주당 이따가 최고위원 후보들 너무 아깝죠. 전부 8명 전부 아까우신 분들인데 지금 현재 정봉주 의원이 1등을 달리니까 모든 언론에서 정봉주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지금 정봉주 죽이기에 나섰어요. 그거 대답해 드릴게요. 총수님 왜 국힘이랑 윤석열 지지율이 오르냐면요.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지금 국힘당 집중 선거 기간이 있다 보니까 보수 과주표가 그러니까 과표에 보수 지지자들의 과표가 올라가고 전화 받아라는 지령이 조직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보수 국힘당 지지자들이 전화 받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아직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가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진영 지지자들은 우리가 만약에 중요한 전화 와야 된다라면서 여기저기서 우리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튜브나 실시간을 통해서 몇 번 전화하면 꼭 받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내일 국힘당의 사실 선거가 마지막이잖아요. 23일이면 한 1차 경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일 50%를 넘냐 못 넘냐에 따라서 25일 날 재투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뭘 잘했다고 여러분들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국힘당 지지자들에게 과표집이 돼갖고 전화가 많이 갔고 응답률이 올라가니까 응답을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국힘당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그쪽에서 과표집이 돼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봉주 의원을 벌써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한 5개 지역 갔죠. 5개 지역 갔는데 정봉주 의원님이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정봉주 죽이기가 시작했습니다. 조중동이랑 뿐만 아니라 이 기존에 있던 레거시 미디어가 정봉주를 죽이기 나선 이유는 보면요, 딴 거 없어요. 제일 잘 싸우니까. 정봉주는 의원이 감옥에 1년 갔던 이유는 MB의 어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정말 BBK 사건 폭로해갖고 정봉주 의원은 그 정도로 대선을 앞두고 정말 당을 위해서라면 감옥도 가는 사람이거든요. 정봉주 의원이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정봉주 의원이 잃을 게 뭐가 있어요? 현재 배지를 달고 있어서 무슨 말을 잘못하거나 그래갖고 선거법 위반으로 정봉주 의원님이 피선거권 박탈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미 피선거권 박탈돼갖고 10년간 정치를 못했고 이미 배지를 다른 지가 벌써 20년 전에 배지를 다루신 분이죠. 응? 정봉주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에 나와갖고 1위를 달리는 거는요, 다 권리당원의 힘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봉주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도 경계하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과거에 어떤 구설수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봉주 하면 먼저
정봉주는 안 돼라고 이렇게 제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나 나나 당헌당규 개정하라 그 민주당 앞에서 투쟁이 정봉주를 살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같으면 정봉주 의원님은 중앙위에서 컷오프 돼요. 진짜라니까? 과거 같으면 중앙위에서 100% 컷오프를 하면요 정봉주 의원은 못 올라와요 본선에. 예전에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권리당원 50, 중앙위 50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연히 정봉주 의원님이 정봉주의 바람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분들 지지층들이 가장 많은 지지층이 40, 50대예요. 40대, 50대, 60대가 바로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에요. 민주당이 그렇게 젊은 정당이 아니에요. 제 방송의 시청률, 시청자층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민주당 집회 같은 거에 보면 어느새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어느새 그 당시에 40대가 60대가 됐고 50대가 70대가 됐고 그 당시에 30대가 50대가 됐고 제가 50대가 됐잖아요. 바로 지금의 40대부터 60대가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인데 그 지지층들 정치에 조금 일찍 입문하는 사람들은요. 낙곰수의 정봉주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낙곰수의 정봉주를 잊지 못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의 그 이명박을 저격하고 그때 정봉주 의원 감옥 갈 때 되게 마음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봉주를 잊지 않는 거죠. 뭔가 부채의식이 있죠. 정봉주를 아는 사람들, 나는 꼼수다를 처음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일주일마다 낙꼼수 업로드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그때 그거 기억나세요? 그때 낙꼼수는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그게 왜 한 줄기 희망이었냐면 그때 민주주의 저는 제가 왜 김어준 총수는 여기저기서 김어준 총수 죽일라 그러고 주진우 기자 죽일라 그러고 정봉주 의원 죽일라 그러고 김용민 PD 죽일라 그러고 해둘 때 갑자기 나타난 새끼들이 적어도 낙검수 4인방은 건드리면 안 된다. 제가 왜 늘 그분들은 까방권이 10장은 있다. 저는 까방권이 한 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은 까방권이 10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진보 정치를 외면하고 떠나고 싶을 때 그게 언제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에 의해서 정치적 타살을 당했을 때 2009년 5월 23일 날 모든 국민이 울었어요. 민주진영의 정치를 조금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전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명박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분노가 하늘을 찌렀지만 먹고 사는 문제의 사람들은 정치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꼼수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꼼수다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꼼수다가 등장을 해서 각하 헌정방송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우리가 반드시 복수하자 그런 자포자기한 우리 민주 진영을 다시 그 분노를 규합해서 반드시 이명박을 구속시키고 정권을 찾아오자는 민주 진영이 무너질 뻔한 것을 사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수백만이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그때 저도 힘을 굉장히 얻었거든요. 저도 엄청난 힘을 얻었어요 그때. 그래서 매주가 그 나는 꼼수다가 언제 업로드 되나 막 금요일 밤이니 토요일 밤이니 너무 그게 기다려졌고 그때 정봉주 의원님이나 주진우 기자나 김어준 총수나 김영민 PD가 너무너무 정치 방송을 재밌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우리가 그때 이명박 정부를 버틸 수 있었고 그때 반드시 이명박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라는 그때 다짐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나와라라고 하면서 정치 안 하겠다는 분을 우리가 모셔다가 2012년 대선을 치른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우리가 아주 너무너무 아쉽게 졌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결국은 쌓아서 이명박을 구속을 시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정봉주 죽이기, 김민석 띄우기, 이재명 당대표가 차에 모셔갖고 김민석에게 더 많은 어떤 시간을 할당해서 방송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재명이 김민석에게 픽을 줬다. 언론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재명이 김민석을 밀었어. 그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정봉주가 1등 하니까 이재명이 당황했어.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럼 왜 속습니까?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방송 출연시켜갖고 지지율 좀 안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김민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것 같습니까? 김민석의 형 김민웅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다 알면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누가 되냐보다는 누가 떨어지냐가 더 관심사예요. 새날에서 저도 김민석 옛날에 띄웠어요. 근데 정말 후회합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좀 다짐하고 갑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게 있죠. 저도 김민석을 비판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좋은 후보들 그냥 응원합시다. 여러분들이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은 누구누구 안돼가 아니라 누구누구 뽑자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합시다. 과거같이 무슨 송갑석이 고민정 이런 애들 있을 때야 쟤네들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2명 김민석 의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새날에서 띄워주고 여기저기서 띄워주다 보니까 뭐 이미지 세탁 잘했는데 그런 거 우리가 뭐 하나하나 따져갖고 과거에 뭐 김민석 철새니 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2명씩 해갖고 우리 응원합시다. 괜히 또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은 그래도 김민석 의원도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김민석 의원님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진심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진심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 2명씩 응원을 합시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수석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정봉주 또는 김민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저는 김민석을 여러분들 제 방송을 많이 들어주셨던 분들은 제가 김민석 싫어하는 거 알죠? 알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 싫은 거는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수석 최고위원은 좀 연륜이 있고 좀 정무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나온 8명 중에서 정무적인 감각이나 대응력이 있는 거는 김민석과 정봉주예요. 나머지 뭐 민영배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그 다음에 뭐 한준호 의원님, 그 뭐 누구 있죠? 김병주 의원님 뭐 다 좋지만 그런 분들보다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싸울 때는 진짜 연륜과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수석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김민석 또는 정봉주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개인적으로 정봉주 김민석
누굴 더 좋아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정몽주죠. 그러나 정무적인 감각은 김민석 의원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적어도 여러분들 제 말 뜻 이해하시죠? 다른 분들 좋은 분들도 많지만 적어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적의 어떤 한 방씩 날리는 거는 정무 감각이 필요한데 그 정무 감각은 김민석이나 정봉주 이런 좀 경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는 좀 응원하는 쪽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오늘의 본격적인 진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김건희,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이제 진짜 김건희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검찰의 2차 충돌이 예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상적으로 수사를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특검 불질렀고 저는 김건희 특검의 앞으로 여론은 80%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